네, 흔들리는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합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좀 빠졌죠. 그래요. 네. 어제는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내일 이제 하루 지나고 모레 또 쉬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연휴가 휴일이 있고. 많습니다. 네, 5월 뭐 보니까.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다음 달인가 지하철 요금이 또 인상이 된다고 하고 지금 다음 주부터 또 유가도 기름값도 오른다고 하고 다 오르는데 우리 주식만 좀 같이 좀 올라줬으면 하는데 그게 항상 디커플링이 되니까 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그리고 이번 주도 약간 좀 대기 모드이지 않을까.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좀 실적 보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PB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현장의 PB분들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를 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랜만에 정말 보고 싶었던 네. 우리 홍성배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새 잘 지내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네. 팀장님 뭐 저희한테 서운한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이제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사는 게 바쁘죠.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부장님 소개, 네. 인사 하실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또 인사를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성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성배 부장이라고 하고요. 그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PB인데 저는 이제 증권업계 몸담은 지는 한 17년 정도 야, 됐고요. 17년이나.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를 투자정보부에서 그 스몰캡 리서치 연구원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원 생활 마지막 2년 차에는 미국 ETF를 좀 담당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채권 그리고 미국 채권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국내 채권도 그렇고 미국 채권도 그렇고 좀 네. 거시적인 상황도 오늘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에 관련돼서 뭐 미국 주식도 또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장 얘기 들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일단은 시장 흐름부터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키워드로 네. 시장을 보고 계신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공포심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찾는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공포심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네. 이거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웬만한 그동안 비싸서 뭐 손도 못 댔던 그런 주식들이 뭐 줍줍 팔 수 있는 찬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15에서 20% 가까이 조금 그냥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전장이 끝내고 난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찌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트럼프도 원래 미국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훼손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 트럼프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천재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좀 써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이 지금 관세 전쟁이 한창 되는 시기에 어떤 애들이 제일 힘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쟁이 조금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애들이 제일 편안해질 수 있을지 아마 이런 애들이 리바운드가 가장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찾는 시기다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공포심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찾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심지어 신고가 나오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차기 주도 섹터나 차기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로 좀 보이고요. 네. 이렇게 증시에 보통 큰 변곡점이 있을 때
이런 주도주나 주도 섹터들이 싹을 틔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애들을 무조건 고가가 나온다 가격이 좋다 해서 주목할 건 아니에요. 다만 선별적으로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왜 잘 버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정밀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부장님이 지금 키워드 2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잠깐 저기 이제 부장님, 네. 네. 로그인을 좀 네네네. 해주시면 조금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자료를 또 하나 이용해서 보여주신다고 네. 해서 좀 부탁드리겠고 네. 일단 2가지는 공포심을 사야 하는 시기다. 음. 그리고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찾는 시기다. 이렇게 시장 키워드 2가지로 지금 정의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내일인가요?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취임 100일입니다. 100일이요? 네, 이 100일 이 시기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성적은 좋지 않다. 뭐 이런 평도 있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취임 100일 증시 성적표는 1기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낙제점이라고 하는데 S&P 500만 놓고 보면 100일 동안 마이너스 7.9%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만 보면 그래도 관세 상호 관세가 발표되고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만회를 했다. 지금 최근 흐름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부장님 일단 이제 그야말로 현장, 투자자분들하고도 많이 보시고 그렇죠. 기관 쪽에 네.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상호관세 그때는 진짜 공포심이 엄청 났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좀 그거는 전화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지나갔다 네. 이런 국면인가요? 처음에는 다들 이게 상담을 좀 해보면 되게 굉장히 좀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공포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냥 뭐랄까 내려놓으셨다. 이제는 네, 내려놓으시고 이제 트럼프 욕들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 좀 추세인 것 같고 이게 보통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좀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자금이 뭐 많고 뭐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심리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력들이랑 좀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최근에 저희가 제가 자금을 운용사 쪽에 좀 맡겨서 한 달 반 정도쯤에 한 달 정도쯤에 맡겼는데 그래서 매입 지시를 이번에 빠질 때마다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조금 했는데 아직 보니까 한 30%밖에 못 샀더라고요. 여전히 조금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하지만 요새 보면은 약간 다만의 최근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보면은 하락장에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일종의 어떤 그런 바닥 잡기 시그널 뭐 요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들. 네, 맞아요. 첫 번째는 그 대량의 쇼커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게 네. 좀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공매도 거래량과 빅스 지수를 조금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그 대량의 쇼커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조금 볼 건데 네. 띄워주시면은 네. 천천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장표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관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변화하는 그 뉴스에 따라서 이런 흐름도 한번 지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쇼커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뉴스 흐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차트 그렇죠. 띄워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나스닥 종합 주가지수 네.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날 주가가 그날 한 12% 정도 올랐고요. 거래도 보면은 기존 거래량은 좀 많이 다른 거래량을 그렇죠.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네. 실리면서 맞습니다.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날 어떤 일이 실제 있었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라고 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갑자기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SNS에서 국가별 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라고 해서 깜짝 전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월 9일 날도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보통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하락장의 패턴입니다. 네.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속해서 급락을 보였던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큰 반등을 보여주고 거래량까지 실리는 날을 우리가 보통은 대량의 숏 커버가 들어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통 우리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공매도들이 기승을 그렇죠. 펼치잖아요. 공매도가 많은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이 없는데 팔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사서 되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서 되갚는 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돈 벌지만 상승장에서는 크게 손실을 봅니다. 네. 특히 상승장에서는 그 손실폭이 무한대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운용사들에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다가 공매도 잘못했다가 회사 자체가 날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관찰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날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냐라고 하면 저는 그 눈치 게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네. 이게 우리가 주가를 사면은 먼저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면 조금 비싸게 사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누군가가 이제 1, 2, 3을 외친 거예요. 10명이 눈치 게임을 하는데 네. 1, 2, 3을 외쳤습니다. 그럼 다들 눈치를 보다가 순간 4, 5, 6, 7, 8 해서 10번 외치는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예요. 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날 4월 9일 날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런 날에는 그게 기사가 실제로 나오는 날도 있고요. 기사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되면 기사가 오히려 뒤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보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난 이후에 큰 폭의 반등을 보인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수반되는 것을 숏커버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네. 이런 날이 그 바닥 잡기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쇼커버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어떤 네. 그날을 4월 9일. 9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4월 9일 이후에 증시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거는 그 공매도 거래량이랑 빅스 지수를 조금 같이 좀 보면 되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올 때는 공매도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고 빅스 지수도 동시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지진의 예를 들어 보면 강진이 한번 쾅 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여진이 계속 오죠. 여진이 남아 있는 네.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파도의 비유를 하자면 큰 파도가 한번 이렇게 몰아쳐 온 다음에 중간중간에 파도, 그렇죠. 중간 파도랑 잔 네. 파도가 온다라고 네.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주가 한 20년치를 돌려보면 이렇게 주가가 한 15에 마이너스 15에서 20%씩 크게 빠진 그런 형태의 어떤 쇼크가 올 때는 네. 이런 현상이 반드시 수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떨어지면 큰 폭의 반등도 온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게 중간 뭐 잔파동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면 네. 하락은 이미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지금은 여전히 잔파도가 남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조율해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져야 할 마인드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사자. 어차피 진 바닥에서는 사람은 못 산다. 그 정도 조금 생각하시고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건 약간의 용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약간의 용기를 내면서 매집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반등은 할 것인데 그냥 V자 반등보다는 W자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어찌 보면 W자 반등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전히 그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에 따라 달라질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학습 효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투자자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진폭이 예전만큼 클 것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인 거고 어찌 보면은 차트 한번 다시 좀 돌려봐 네. 주시면은 여기가 이게 지금 이 여진 그 잔파도 이게 사실 작은 W자 반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5월, 6월쯤에는 조금 협상 진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서 빠르면은 지금 그 W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5, 6월쯤에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뭐 관세로 뒤덮였던 뉴스잖아요. 네.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인도하고 제일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가장 나오고 빠르다. 있고, 네. 우리도 지금 뭐 협상을 일단 시작을 해서 좀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하고가 일단 제일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밀당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약간 좀 다른 네.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츤데레처럼 네. 좀 아닌 것 같지만 서서히 조금씩 좀 그렇죠. 풀어주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100일 좀 정해볼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100일 맞았다 취임 네. 이런 얘기 했는데 부정적 평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지지율이 40% 선을 못 미친다. 붕괴가 됐고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작년부터 이제 트럼프 얘기를 했지만 네. 당선되고 나서가 가장 좀 기대감이 높았고 지금은 기업이 안 보이고 국가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 중국, EU. 예전에는 테슬라, 기술주, M7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가려진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떤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 알쏟아지는구나. 트럼프 100일부터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취임 100일이 이제 지납니다. 그 현지 시각으로 29일인가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밤이 네. 오늘 밤이고 그렇죠. 미시간주에서 전설의 시작이라는 파티가 시작이 된다고. 아,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보통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이 100일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해요. 네. 이 허니문 기간에는 이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다 배려를 해주는 기간이다라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의회랑 언론들이 굉장히 그 새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이때는 약간 노터치 뭐 요런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트럼프는 그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00일이 채 지나기도 한 4, 50일쯤 됐는데도 막 굉장히 이제 그 다들 인내심의 한계들이 그렇죠. 오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다들 조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지금 집계 기간마다 다른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는 거를 좀 봤더니 못한다 50% 그리고 지지율 41%, 경제 전망도 보니까 72%가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경제 분야 지지율 39%, 그리고 관세 지지율 34%. 그래서 이 지지율 수치를 보면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 보니까 80년 만에 최악이다. 네. 요렇게 기사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니문도 끝났고 트럼프도 이제 부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SNS를 통해서 꿋꿋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면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관세 담당 기관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대외소득청이라고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출범도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그 대상자들을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울질하는 중이다라고 좀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과 같이 어려운 상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처럼 좀 쉬운 상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봐라 승리했다. 나를 믿고 따르라 위대한 미국이요. 뭐 요 정도 이야기하지 마가 않을까. 이야기를 다시.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창 협상이 그렇죠. 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 중국과 미국은 서로 전화를 했네 마네 뭐 서로가 뭐 물러섰다가 한 발 뺐다가 강경했다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보니까 각자의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단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 미국 측과 협상 테이블에 뭐 앉지도 않았다라고 그렇죠. 하는 중국 측은 네. 중국에서도 이제 그 자기네들도 이제 그 자기네들 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강압적이고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대응 자체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게 섣불리 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요. 뭐 미국도 당연히 이제 국민들에게 이 지지율도 안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만간 발표해야 되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관세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말부터인가요? 좀 조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네. 생각해 보면 그 동안에도 고점 논란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계속 있었죠, 네. 2년간 계속 올라왔고 미증시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M7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던 와중에 이제 관세까지 더해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버블에 대해서 한 네. 번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연준도 또 다가오고 하니까 그렇죠. 요 이슈도 한꺼번에 좀 네. 여쭤볼까요? FOMC. 네. 네. 일단 미국 증시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거품이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버블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미국 연준이 최근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뭐 JP 모건 측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 S&P 500 그 PER이 30년 평균 PER이 16.93배인데 네. 지금 현재는 20.47배다. 그래서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을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평균 PER이 16배인데 지금 PER이 30배다. 아 그렇게 한 뭐 2배 수치 이상. 네, 2배나 이렇게 큰 폭의 큰 폭의 어떤 괴리가 발생했을 네. 때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은 요 정도 수치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그 정도로 평가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 24년도, 25년도 그리고 내년 26년도 그 경제를 미국의 30년 경제의 어떤 그런 평균값이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지난 30년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단기 침체로 그친다라고 하면 그래서 장기 침체까지 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했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은 저는 제가 봤을 땐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원래 미국 증시는 비쌌어요. 네. 지금만 비싸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리고 연준도 증시도 보지만 연준은 증시는 보는 거는 증시를 보는 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경제 지표들이나 다른 지표들을 훨씬 많이 봅니다. 그래서 관세를 둘러싼 경제적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전망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연준들도 이거보다는 그 증시에 어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다음 달 6일하고 7일 FOMC가 있죠. 그렇죠. 네. 거의 지금 보니까 한 94%, 95% 확률로 지금 동결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결 확률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5월은 다 그래도 동결한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6월은 어떨까? 지금 6월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파월 의장 말고 일부 연준 의원들이 그 조기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6월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실제 얼마 전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세계 3대 그 헤지 펀드 사이인 그 칼라일 그룹에서도 9월에는 그래도 적어도 늦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용 지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겁니다. 아무리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비싸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 지표입니다. 연준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금리 인하를 보통 이제 증시에는 호재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인식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인하를 하면 시장이 인하 자체는 호재긴 한데 네. 얼마나 연준조차도 경제를 좀 안 좋게 보길래 이런 쪽으로 해석될 걱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조금 앞당겨진다면 인하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실제로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지금까지 경제 지표는 좋았고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관세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구매를 앞당겼던 것들이 꽤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네. 앞으로 나올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이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다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그 모든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반영해서 그렇죠.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빨리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지 그래요. 않을까. 이미 안 좋은 거는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중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웨이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진짜로 하면서 엔비디아가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중국 화웨이가 그 엔비디아의 그 H100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른 거고 H100보다 그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고성능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H100은 지금 차세대 그 엔비디아의 칩은 아니에요. 바로 이전 세대에 개발했었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엔비디아는 이걸 2022년도에 개발해서 네. 한참 이렇게 깔았던 그런 이 고사양 칩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사양 칩은 미국이 수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중국에 넘어오지 못하는 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화웨이가 개발하고 있는 건 이 어센드 910D라고 하는 거고 맞아요. 이거를 지금 아직 개발 초기 단계다. 지금 그래서 중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그 성능 테스트를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양산이 될지 안 될지 성능 테스트를 통과할지 말지는 이게 조금 그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를 지금 위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나 양산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한 3년 이상 뒤처진 거니까요. 네. 지금 2025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위협할 건 아니지만 반대로 엔비디아도 방심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중국 화웨이가 이 칩을 새로 개발한 칩은 아니에요. 네네. 그 이전 버전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전 버전은 그 H100 대비 한 성능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차세대 어센드 910D 같은 경우는 H10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도 양산이랑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거래를 좀 제한하고 무역 전쟁하고 중국을 때릴수록 중국은 이참에 내가 그냥 자체 개발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미국한테는 부작용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거고 언젠가는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수출 제한 같은 것도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엔비디아만 쓸 거냐 아니면 중국 화웨이나 이런 자체 칩 개발하는 것도 쓸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주가 이런 걸 떠나서 차세대 제품들을 좀 많이 깔고 기존 이런 성능보다 훨씬 더 기술이랑 여러 가지 양산이랑 고객 편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 AI에 대한 어떤 솔루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개발을 하고 어떤 그렇게 탑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쿠다 생태계를 뒤집기는 좀 어려워요. 네. 이미 이게 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중국도 열심히 뒤쫓아오고 있는 후발주자가 맞다. 그 정도로 조금 인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을 뭐 지금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우위냐 이런 의미보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딥시크를 통해서 약간 봤어, 놀랐던 맞아. 걸 맞아요.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긴장을 한다? 뭐 이런 거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화웨이 얘기였고요. 음. 테슬라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머스크 CEO가 뭐 더 이상 의사 필요 없고 로봇으로도 이제 향후 몇 년 안에는 이제 뭐 수술도 가능하고 네.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런 언급을 또 했는데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기대도 크고 뭐 네. 주가의 움직임도 엄청나게 등락이 좀 엄청나고요. CEO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짚어볼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는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이슈를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5가지나 네. 있군요. 네. 5가지는 첫 번째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복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5월부터는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택시인데요. 그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고요. 이 세부 내용들이 아마 6월 이전에 공개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그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로봇이에요. 로봇 옵티머스. 이게 올해 말부터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로는 중국인데요. 네네. 사실 지금 중국 한 5월이나 6월쯤에 시진핑과 어떤 그런 그 트럼프 정상회담 기대감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전체 매출의 20%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도 진출입니다. 네. 인도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도 저희가 언급했다시피 네. 그 미국과 인도의 협상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고 뭐 올라오고 가장 있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미국하고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테슬라 인도 시장 진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아하. 이게 사실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드렸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해요. 테슬라 20%를 차지하는데 네. 지금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 아직 그 중국과 인도는 비교할 수준이 못 됩니다만 그냥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가 비슷해요. 14억 명 정도가 되니까 인도가 좀 넘지 않았었어요. 넘었다, 몇년 전에, 역전했다라는 그죠? 얘기를 역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보니까 네. 14억 몇 천만 명 뭐 그렇게 되는데 네네네. 대략적인 숫자는 앞에는 그냥 14억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5가지 이유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네. 이 중에 로봇을 제외한 4가지 이슈는 5월에서 6월경 아마 좀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저는 그때는 테슬라 전기차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길이 안 좋거든. 인도가 인프라가 중국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율주행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 저는 그때는 나도 전기차 사야겠다. 그런 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성공을 한다면 그런 이슈를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인도. 네. 테슬라 관련된 거고 일단 지난주부터인가요? 머스크 CEO가 본업에 집중한다. 그렇죠. 이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5월 이제 네. 코앞이니까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오늘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우리 시장에 뭐 메시지라도 던지고 갈까요? 그냥 좀 우리 가십거리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 말을 좀 많이 아끼지 않을까 싶어요. 와서도 네, 그러지 않을까 10개 싶은데. 기업 총수들을 일단은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 사실 지금 저희는 미국과의 어떤 뭐 채널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드님 방문해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대서특필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몇 달 전에는
처음에는 정용진 회장이 갔고 그렇죠. 이번에는 초청으로. 오고 뭐 이렇게 네. 네, 이런 상황인데 말을 좀 아낄 것 같다 부장님 의견은.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이번 하겠습니다. 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지금은 약간 종목에 대한 실적을 좀 봐야 될 시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특히나 실적 시즌이에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는 빅테크 실적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사실 뭐 우리 부장님께서는 미국 주식 워낙에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적 어떻게 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이번 주 많이 발표될 맞아요. 거고 네. 주목해야 될 포인트랑 이런 것들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먼저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알파벳 실적 좀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주 알파벳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기업들 실적이 좋은 건 알겠고 근데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해요. 네.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 그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실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알파벳 같은 경우는 별 얘기 안 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좀 해석을 해보면 트럼프 관세 전쟁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AI 투자 계속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천문학적인 규모로 계속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진짜 AI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이게 지난주에요. 그럼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그리고 5월 1일에는 또 아마존 뭐 이렇게 네. 계속 발표가 되는데 근데 얘네들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다 아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를 그냥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공포감 때문에 이 좋은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반드시 반영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S&P 500 소속의 기업들이 180개 야, 정도가 많이 실적 하네. 발표를 하고요. 다우지수 소속으로는 11개 정도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30일 날 네. 발표를 하고 5월 1일에는 애플이랑 그리고 아마존이 발표를 하는데 사실 애플은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요? 관세 때문에 아이폰 뭐 이런 애들 미리 사니까. 미리 아 미리. 예, 네. 미리 사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전쟁을 대비해서 재고 조정이나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기술주 말고도 사실 우리 소비재 기업들도 많이 발표를 하는데 네. 코카콜라 그리고 뭐 크래프타인즈 뭐 이런 소비재 기업들도 막 하는데 정리해 보면 이게 지금 아마도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오고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뭐 물론 개별 기업 실적들은 당연히 그 개별 이슈는 당연히 주가는 반영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요번 주에 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규모가 그대로 유지될지 그게 가장 좀 핵심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내심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AI를 여전히 꺾이지 않는 주도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가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애플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실적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가이던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요게 약간 좀 부러진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이게 부러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에는 선반영 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주가가 잘 가다가 다음 가이던스 안 좋아 이러면 주가가 박살이 나겠지만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박살이 났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랑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분쟁이랑 이게 사실 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네.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면 모르겠는데 네. 이미 다 좀 알고 있는 알고 거다. 있는. 그래서 반영이 이미 돼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이쯤에서 잠깐 이제 들을까요? 들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네.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홍성배 부장님과 부장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우리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관세하고 실적, 그리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뭐 업황이라든지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네. 앞으로 투자하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더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은 관세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채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채권이요? 네네. 워낙 또 채권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채권을 하면서 지금 사실 올해 네. 상반기에 네. 미국채 만기되는 물량이 꽤 돼요. 정말로 그 약간 좀 좀 압도적으로 그 평균 수준 대비 많은 상황인데 네. 그 사실 그 이전 정권인 바이든 정권 때 그 채권을 좀 짧은 애들로 좀 발행을 해놓은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월까지 그게 사실 몰려 있고요. 6월 정도가 지금 피크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정권 출발하면서 그 미국채가 발행을 했을 때 좀 높게 발행을 하면 이자 부담이 미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많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이거를 금리를 조금만 낮춰버린 상태에서 장기채로 발행을 해버리면 금리가 그 낮은 어느 정도는 좀 낮아진 금리로 픽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 미국채들이 한 4.4% 초반대에서 이렇게 차환 발행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시작했었을 때 금리가 막 올랐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8까지 오른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게 지금 5%를 넘네 만에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서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4.2대까지 떨어졌어요.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사실 지금 막 지지율이 뭐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목적 달성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는 4.2에서 4.3인데 지금 4.2 수준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6월까지 채권을 쭉 이렇게 발행을 해서 낮은 수준으로 하게 되면 7월, 8월까지는 거의 그 막바지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한 6월까지 요 정도 금리 수준에서 발행하면 너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미국 주식은 별로 관심이 없고 미국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더 관심사다. 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이 동시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그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동시에 조금 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도로 많이 얻어내고 아마도 6월 이후에 7월, 8월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뭐 내부적으로 또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주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에도 미국이 전 세계를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빅테크의 자금력인 거고 이 빅테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AI, 보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자꾸 충돌이 난 거고 이번에 화웨이 칩 발표한 것도 그거의 어떤 일환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가 참아라, 버텨라, 인내해라,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지율 반등은 이런 협상에서 얻어내고 하반기나 이런 데서는 빅테크, AI 이런 쪽으로 미국 그 성장 그 핵심
핵심 솔루션들을 육성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뒤에서는 조금 웃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금리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의도대로 운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도 같아요, 부장님. 맞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여전히 부장님의 뷰는 제가 생각할 때는 AI가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다. 맞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저도 요새 챗GPT 같은 그 AI 솔루션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저도 뭐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쓰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삶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지금은 근데 우리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근데 최초의 스마트폰이 나왔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정전 방식의 스마트폰은 아이폰 3였을 겁니다. 아이폰 3였고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가 나왔을 거고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의 생활을 바꿀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줄기차게 그 주식을 사서 가지고 간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AI, 생성형 AI는 향후 우리가 인터넷 쓰는 것과 같이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올 것이고 쓰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사실 그 챗GPT 유료 버전을 써도 이렇게 뭐 몇 가지 질문하다 보면 한계점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질문을 딥다이브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건데 네. 근데 그 역시도 아시겠지만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이제는 요새 음성으로 조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들 보면 미친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구랑 저렇게 말을 혼잣말을 하고 가시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이렇게. 그냥 혼잣말을 막 네. 하면서 가니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도 좀 많이 쓰고 있고 이것들이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말로 앱이 필요 없어지는 이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네. 지금 애플이 그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개화는 됐고 지금 이제 확장 시기.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거고 많은 소비자들이 쓰면서 이제 우리가 단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여전히 AI입니다. 여전히 AI다. 이게 진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했는데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침투하는 속도와 이 기대는 속도가 무서워져요. 내년에는 어떤 AI 맞아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가 겁도 나고요. 예. 제가 이제 다른 경제방송에서 챗 GPT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고 출연자분께서 방송 중에 알려줘. 네.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가 거의 초기였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까지 정말 짧게 지났는데 이렇게 생활에 침투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상상을 못한 것 네. 같아요. 그 요즘은 공감도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 전 그게 네. 상당히 좀 두려워지더라고. 이렇게 사람보다 오히려 공감을 잘한다? 맞아.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관세는 지금 협상 중이고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가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될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정부 내내 뭐 계속될 이슈라고 만약에 본다면 음. 관세 피난처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 주실 게 있을까요? 관세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료 그리고 유틸리티 금융 이런 고배당으로 피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산이 답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조선 바이오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현금 확보해라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도 네. 있고 진짜 수만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관세 피난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업종이나 이 섹터나 이 업종 이 종목이 여전히 성장성이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교집합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고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볼 자산은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관세에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을 해야겠군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 정도 조금 골라 보면 뭐 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럴 가능성들이 농후하고요. 그리고 OTT
이런 것들도 OTT는 뭐 압도적인 1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빅테크와 AI 좀 특화되어 있는 중형 기업들 그리고 OTT 정도가 여기 교집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세 그러니까, 피난처는 그쪽에서. 네. 관세 피난처도 중요한데 그렇다 그래서 요 이슈가 좀 끝나고 났을 때 성장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좀 교집합으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부장님이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 상대를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지금 저희 다음 질문이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자산 분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수익률이 괜찮은 포트폴리오 고객님을 한번 또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채권을 얼마나 들고 계시고 주식은 뭐 비중이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금 투자하신 분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아 제일 좋겠다. 금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네. 사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아요. 아. 지금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시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보통 저는 이제 손님들을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이제 미국 주식을 100%다 실어 놓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국가별로 자산 배분하는 거는 요새는 크게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하고 채권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통화 주식하고 채권 그리고 미국 정도로 해서 자산 배분을 좀 해놓는 거고 네. 그리고 수익률 얘기를 하셨는데 수익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국 나스닥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만약에 네. 한다면 지금 오늘을 요이땡 했을 때는 나스닥이 가장 좋은 네, 것이다. 한 뭐 6개월 올해까지 봤을 때는 올해까지로. 네, 그냥 잘 모르겠고 뭐 사야 돼라고 물으시면 그냥 나스닥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AI 성장성이랑 지금 그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랑 같이 비교해 놓고 봐도 미국이 낙폭이 더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애들이 제일 편안해질지 어떤 애들이 서포트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그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스닥이다. 나스닥이다. 기술주에 대한 믿음이 네. 부장님은 여전히 좀 크다. 맞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심리 지표 같은 것들, 네. 특히 소프트 데이터라고 말했던 부분들은 좀 안 좋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제 지표로 하드 데이터까지 안 좋아지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부터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표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보면은 뭐 PC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순수하게 한국말로만 아, 네, 할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 GDP는 한국말 성장률 국내 총생산이라고 네. 하죠. 1분기 그 국내 총생산이 있고요. 네. 그리고 3월 개인 소비 지출, 네. 물가 지수, 그리고 고용 보고서까지 쭉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자 심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 소비자 이런 그 심리에 대한 그런 데이터, 네.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연준의 어떤 그런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 확률이 인하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뭐 좀 뭐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들도 좀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그에 대한 해석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너무 숫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나오고 어떤 흐름이 되는지 이게 뉴스 플로우들을 쭉 이렇게 흐름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은 계속 될 거고 그렇습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네. 좀 있을 텐데 오늘 좀 큰 그림으로 짚어주셔서 맞아요. 투자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종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아니, 뵈죠. 차분하게 네. 정리를 해주시니까 쭉 또 따라가는 느낌으로 정리가 오늘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홍성배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JM님께서 뭐 스페인 정전 이야기를 오, 해주시는데 이게 포르투갈이랑.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맞습니다. 제 후배도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된대요.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정전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까지 해가지고 전역이라고 하는데 또 그쪽에 계신 우리 한국인 여행객분들 그러게요. 몸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중요하고
네, 하나가 이렇게 망가지면 네, 진짜 뭐 난리가 핸드폰 하나 납니다. 없어도 못 사는 그러니까요. 세상인데 네. 핸드폰도 안 되고 통신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 시장 한번 볼까요? 양시장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상승폭 네. 조금씩 키워갑니다. 코스피 0.6%, 코스닥 0.8%대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후장까지도 좀 수익 내는 하루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네.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 버티면 또 목요일 쉬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 보시죠, 여러분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